조선인민들이 치솟는 여름철 기온, 즉 무더위 걱정으로 벌써부터 애태우고 있다. 집에 있는 멀쩡한 선풍기를 두고 에어 서큘레이터를 구입할 수 없다며 탄식하는 인민과 에어컨 성능을 극대화할 신종 바람 제조기를 찾고 있는 인민들에게 자유로우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팬포머2의 구입을 허락하시었다. 집에서 쓰고 있던 선풍기의 뚜껑을 까고 그 자리에 팬포머2를 끼우기만 하면 선풍기 바람을 에어 서큘레이터급 바람으로 개량시켜 무더위를 단숨에 까부술 것이며, 고난의 행군을 이어가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은 비로소 더위로부터 해방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남조선 인민들의 주머니 사정까지 고려한 10,000원대의 저렴한 가격은 어버이 영도자 김용민 동지의 광활하고 포근한 가슴팍과 같다 할 것이다. 선풍기를 서큘레이터로 변신시키는 기적의 팬포머2.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 대법원 양승태 재판거래 형사고발 검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재판을 미끼로 거래를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지요.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직접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엔 서울신문, 남북미 싱가포르에서 3자 종전선언 가능성, 중앙일보, 싱가포르 대통령궁 북미 회담장 급부상, 국민일보, 북미 동시다발 채널 풀 가동, 의제 조율 급피치, 이런 제목입니다. 조미 정상회담 개최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회담 준비를 위한 접촉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접촉은 크게 싱가포르와 판문점으로 이원화됐습니다. 판문점에서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의 이행 방법과 시기, 싱가포르에서는 경호와 의전 문제가 협의되고 있는데요. 정상회담 장소는 싱가포르 대통령궁인 이스타나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조미 정상회담 의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남과 북, 미국의 3자 종전선언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북미 트럼프 방식 핵탄두 반출 치열한 밀당, 동아일보, 김영철 폼페이오 이번 주 안에 미북 교차 방문, 한국일보, 기승전 6.12 북미 판문점 협상이 가른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선과 미국은 실무회담을 통해서 조선의 핵무기 반출 문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국이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 탄두부터 반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조선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보상책으로 불가침 조약 체결과 테러 지원국 해제, 그리고 경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르면 이번 주에 김영철 조선 통일전선부장이 미국 워싱턴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판문점 실무 접촉을 통해 도출된 합의 초안을 들고 조선과 미국을 교차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1%대 삼성폰마저 중국에서 전멸하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약 20%, 영업이익은 11조 8천억에 그쳤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0.8%까지 떨어졌고 갤럭시 S9을 출시한 올해 1분기에도 1.3%에 그쳤습니다. 조선일보는 삼성 스마트폰의 추락은 IT 강국 코리아가 처한 위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얼 이야기해도 조선일보 주장에는 경계심이 풀리지 않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기사를 썼을까? 네, 삼성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추락하고 있다는 사실 스스로 알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알래스카처럼 제주에서 기본소득 바람 불어온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관광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제주도의 임금은 전국 최저 수준인데요. 고은영 녹색당 제주도지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기본소득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모든 제주도민한테 해마다 100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요. 제주도민이 66만 명이니 한 해 6,60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고은영 후보는 재원은 기존 예산을 절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강조했네요. 오늘의 헤드라인 살펴봤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당시 대통령 박근혜를 만나 거래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시 박근혜한테 상고법원 도입을 촉구하며 대법원 판결을 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때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원장의 수건 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단판질 절호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오찬을 앞두고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은 정모 판사로부터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사례, 이런 제목의 문건을 보고받았는데요. 이 문건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그리고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을 포함한 여러 재판들이 사법부가 청와대에 협력한 사례로 기재됐습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이 문건이 실제 청와대와의 거래에 활용되지는 않았다고 내렸습니다. 당시 양승태 원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하거나 문건 내용을 보고받았을 수 있지만 이런 가능성을 배제한 겁니다. 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전 대법원장 양승태가 취임 때부터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강조했는데요. 그 이면에선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민법의 신의성실 원칙을 근거로 소급해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월급 노동자인데 사측만 고려한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법원행정처가 2015년 작성한 문건들에서 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판결로 분류됐습니다. 당시 수건사업으로 꼽힌 상고법원을 신설하려던 대법원이 이를 반대한 청와대와 협상을 위해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건에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런 판결을 통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JTBC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초 드루킹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하면서 법원은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직접 드루킹 변호를 맡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드루킹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인물은 자유한국당 관악갑 원영섭 당협위원장입니다. 변호사인 원영섭 위원장은 지난 4월에도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드루킹을 만난 바 있는데요. 당시 드루킹의 변호를 맡으려 한 것은 당 지도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원영섭 위원장은 드루킹의 변호를 맡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은 일요신문 보도였습니다. 꺼져가던 조미 정상회담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조선과 미국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선과 미국의 협상팀은 판문점에서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했습니다. 우리 정부 관계자는 지난 일요일 양국 협상팀의 실무 접촉이 잘 이루어졌다, 공통사안은 이야기가 끝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는 조선 비핵화, 그리고 조선이 바라는 체제 보장에 대해 양측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협상팀은 1차 협상 결과를 본국으로 타전했고 현재 서울에서 대기 중인데요. 추가 훈령을 받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 부처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조선과의 실무 접촉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한 남북 정상회담을 열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있었던 발언 들어보시죠. 네,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무엇보다 의미가 컸던 것은 남북의 정상이 긴급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번잡한 절차와 형식을 생략하고 일상적인 만남처럼 쉽게 연락하고 쉽게 약속하고 쉽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남북 간의 지난 판문점 회담이나 올해 가을에 예정되어 있는 평양 회담처럼 격식을 갖추어서 정기적인 회담을 갖는 것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에 더해 정기적인 회담 사이에라도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이번처럼 판문점 남측 지역과 북측 지역을 번갈아 오가며 실무적인 회담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 남북관계의 빠른 발전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회담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유사시 대통령 직무대행이나 군 통수권 등의 공백을 막기 위한 사전 준비, 또 군수뇌부와 LSC 상임위원들의 비상대기 등 필요한 조치들과 취재진의 균형을 갖추는 문제, 또 관련국들에 대한 사전 및 사후 통지 방안 등을 미리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소개는 SBS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소득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문한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에 관한 거시지표와 국민들의 체감 사이에 큰 간극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기 대비 1.1% 성장하고 가계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하며 거시경제 지표가 좋아졌는데요. 하지만 소득 분배가 나빠진 것으로 드러나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책을 주문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저소득 가구 대책을 대폭 늘리거나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저소득 가구를 직접 지원할지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했네요. 한겨레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비공개로 만나 전속 고발권 폐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전속 고발권 제도가 폐지된다면 담합 혐의와 관련된 고발이 늘면서 검찰의 기업 관련 수사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속 고발권은 기업의 담합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에 대한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죠. 그런데 문무일 검찰총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처음 회동한 뒤에 수차례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전속 고발권 폐지 방안에 협의했습니다. 문제는 전속 고발권의 핵심인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 방안을 8월에 공개하고 올해 안으로 국회에 법 개정을 제출한다. 이런 방침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측에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로 삼성전자의 실무팀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은 자신이 몸통이라며 윗선 개입 여지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누구 지시받고 그런 말씀하시죠? 삼성전자 서비스의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모 회사인 삼성전자 관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 팀장은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처리해서 윗분들은 모른다 이렇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당 팀장이 맡고 있는 신속대응팀 배후에 본사인 삼성전자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의 칼끝은 옛 미래전략실을 포함해 삼성전자 윗선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검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비자금과 상속세 탈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여기에 더해 조양호 회장 일가의 수백억대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에서 횡령 혐의를 포착한 겁니다. 또한 조양호 회장의 자녀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통행세를 받으며 배임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를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루재단 이사장이 어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명희 이사장은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명희 이사장은 폭행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기자들과 1분 1답 들어보시죠.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 있나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위나 화분 던진 거 맞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분들 회유 시도한 적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신경 한 말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끼친 피해자님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직원분들께는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분이나 가위 던진 거 맞으세요? 성실히 조사를 받겠습니다. 상습적으로 폭행하신 사실 있나요? 조사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외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갑질 의혹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조사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임직원들한테 따로 하실 말고 생각하고 오신 건 없으신가요? 모든 분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앞서 형이 부인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을 본지하고 계신 건가요?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이외에 해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제 자네가 수사받게 됐는데 그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녀 같아. 그런데 경찰에 불려나간 이명희 이사장의 갑질에 대한 폭로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현지인들이 드나드는 호텔 로비에서 폭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대한항공 LA 지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상대로 행패를 부렸던 건데요. 대한항공 측은 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와 뉴시스의 보도였습니다. 김용민 파일.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아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앓까고 죽는 하루살이 때 이미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은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때 이런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무산의 시 아득한 성자. 이 시를 읊는 사람은 양승태 대법원장. 성자의 삶을 살고 싶었던 모양. 그러나 결코 성자일 수 없는 양승태의 과거를 아는 어떤 사람. 2월 9일 김용민 파일 중 강희철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그런 물고문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저도 이제 포기 상태죠.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수능하는 게 정말 진짜 목숨을 부지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2008년 6월 23일 MBC 뉴스. 일본에서 부모와 함께 살다 불법 체류자로 한국으로 환송됐던 강희철 씨는 27살이던 지난 86년 제주도 경찰국 대공분실로 강제 연행됐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관공서 위치와 경비정의 속력 등을 파악해 넘겨졌다는 혐의로 기소된 강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12년 동안 복역하다 지난 98년 가석방됐습니다. 그러나 제주지법은 오늘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고문과 협박 등 경찰의 가혹행위에 못 이겨 허위 진술했다는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문이 있었으면 판사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 하지만 판사가 그 선고 이유를 말하더라고요. 이제 해서 북한에 가가지고 교육받고 와서 이제 그 간첩한 그 공소 사실 요약해가지고 이야기하고는 선고를 무기로 판결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났어도 자신에게 유죄 판결한 판사는 잊지 못한다는 강희철 씨. 뉴스타파와의 인터뷰. 판사 기억합니다. 안 잊어버리죠. 이름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이잖아요. 왜 안 잊어버려요? 잊어버릴 수가 없죠. 한이 맺혔는데. 그거를 잊어버리면 사람이 아니죠. 그 양승태가 퇴임하고 반년이 지난 시점, 다시 뉴스에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자행된 재판거래 정황을 밝히고서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업부 수장으로서 그 관련자들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다고 못 박았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입장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체 조사를 할 게 아니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해서 검찰로부터 수사받을 용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퇴임할 때도 시 한 수 남긴 양승태. 제가 존경하는 어느 시인은 고목 소리 들으려면 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 그루 늙은 나무도 고목 소리 들으려면 속은 어레껏 썩고 고든 가지들은 다 부러져요. 그 물론 9번 등글에 매 맞은 자국들도 남아있어요. 오래되었다고 다 고목은 아닌 모양입니다. 고목에는 이파리도 몇 개 없고
줄기도 볼품없지만 모진 풍상과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저는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 몸과 마음이 상처에 쌓여있는 오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는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일생 양지를 걸어왔던 양승태. 모진 풍상과 풍상을 견뎌온 흔적에서 숙연한 연륜의 향기가 풍겨옵니다. 끝내 고목이 되는 삶을 살아갈 모양. 서울중앙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양전 대법원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착한 재료로 착하게 만들었는데 가격까지 착합니다. 특허받은 제조 방법으로 갓 삶은 듯 부드럽고 고소한 보쌈의 맛을 김용민닷컴에서 330g 7,900원의 압도적 최저가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 네, 김용민닷컴, 김용민닷컴입니다. 답정너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이건 저는 사실은 의회주의자라 자유한국당 우리 청취자분들 생각하시기엔 진짜 소멸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생각하셔서 대화가 필요 없다라고 늘 말씀들 주시는데 예. 저는 소멸할 때까지는 소멸되지 않는 정당이라 그런 상태에서는 사실 여야 간의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시면 변절일 수도 있고 타협일 수도 있는데 정치는 그렇습니다. 정당을 하는 사람은 파트너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같이 해야 해서 그런 입장 항상 견지하고 있는데 이제 정말 어떤 인내의 한계를 체험하네요. 이렇게 계속하면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지금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죠. 대한민국이 미국 동맹이 아니라 김정은과 한편이 되어 미국에 맞서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만 사고 말았다. 이거 뜬금없기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왔던 이 공고한 동맹으로서의 위치 확인 그리고 이 프렌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네요. 미국 동맹을 깨고 어떻게 남북 미 사이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세상인데 80년대 운동권들 주장을 반복을 하는 겁니까? 80년대 운동권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50이 먹었는데 20살 때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김성태 의원이 하는 거라고 한다면 김성태 의원도 나이를 먹어야죠. 본인 20살 때
지금 노조 깽판 치던 시절에 생각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럼? 예. 물론 이제 노조가 깽판 친다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김성태 의원의 말대로 하면 본인 20살 때 하던 일을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되물을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바뀌었고 남북 관계가 진전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고한 한미 동맹 속에서 한 발씩 진전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서한을 보내서 회의를 취소하고자 했을 때 김계관 설명으로 모자랐던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게 이야기를 전해달라라는 부탁을 문재인 대통령에 하기 위해서 직접 만남을 청했던 것이고 그것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대통령만한 중재인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한미 관계가 공고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거짓됨 없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점을 뻔히 알 텐데 이런 식의 색깔 공세에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TV에도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잘 보시면 김정일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육성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북한 TV에 나올 때도 항상 목소리 나오지 않고 화면만 나왔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본인의 목소리를 공개했을 뿐만 아니라 생중계를 통해서 한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어필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옛날 말로 진짜 뿔 달린 빨갱이 도깨비가 아니냐라는 생각을 국민들이 많이 갖게 됐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 표현대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고 있는 이 국면에 이런 식의 색깔 뿌리기는 정말 하지는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북의 편에 서서 미국을 협상 대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도 전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누구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누구를 만나는지를 계속 보면 항상 미국을 먼저 만나고 그런 다음에 북한과 만나서 협상을 해왔던 것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태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데 이런 색깔 공세 근데 안타깝게도 이 색깔 공세를 알아들을 사람들은 인터넷도 안 보고 그럴 텐데 이게 내용을 뭐 삐라로 만들어서 어디 뿌리시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김성태 원내대표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알고자 하면 뭐 모를 수는 없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러는지. 사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 국면에서 패싱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변수가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번에 그 홍준표 대표가 6월 10일에 싱가포르 북미 회담이 결정된 것은 6월 13일 한국 지방선거 일정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봐주려고 그렇게 정한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도 위기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을 구출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준 것이다. 이쯤 되면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지금 잘 말씀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지방자치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돕기 위해서 6월 10일로 회담 날짜를 잡았다면 한미 공조는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바른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편에서는 홍준표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의 선대본부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트럼프, 홍준표, 김정은 선대본부장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 주장을 저 사람이 하고 있잖아요. 저 이현주 의원이. 예, 뭐 그렇게 해서 정말 전 세계적인 인물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 선거를 돕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건 고맙긴 하지만요. 이건 좀 따로 봐주셨으면 하는 게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분위기면 민주당이 지방자치선거에서 전체 의석을 석권할 것 같지만 저희가 이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또 드는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권자들의 이 매서운 눈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후보가 좋은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선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워낙 완고한 틀이 있는 지역이나 또는 후보가 함량 미달인 경우에는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북미회담만 하나 보고 전부 다 갖고 우르르 1번 찍고 이런 선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질 것 같으니까 질 것 같은 이유로 북미 정상회담을 갖다 붙이는 꼴인 거죠.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서 투표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영향을 아예 미치지는 않지 않겠지만 지금 얘기한 대로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을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에서 이겨야 말이 되는데 저희가 읽는 판세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지역은 계속 이길 수 없어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저는 그 사정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은 본인들이 지는 핑계를 여기다 갖다 대려고 하는 의지는 저희가 알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닌가. 그럼 결국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도 서둘러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뭐 북한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건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건지 이 날짜는 북한과 미국이 알아서 잡는 것이거든요. 각각의 주권 국가가 만나서 얘기하겠다는데 그것의 날짜를 우리가 조정할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또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공조가 그만큼 튼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도대체 본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를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하여튼 재밌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거 국면. 우주의 중심에 한국 정치 그리고 핍박받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이런 사고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 우주 중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고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길을 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것에서 태도가 많이 변치 않은 거죠. 한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4.27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처리를 하기로 4당 간의 합의를 이미 다 마친 상태였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핵 비핵화가 담겨 있어야 가능하다라면서 보이콧 방침을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그 차이를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해놓은 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것도 진짜 한두 번이지 저는 처음부터 그래도 김성태 원내대표랑 합의할 수 있는 것들은 합의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쯤 되면 거봐라 하나도 안 되는데 넌 무슨 합의를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느냐라고 힐난을 받을 것이 확실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야 간에는 협상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 틀이라는 것이 있어도 이제 틀을 지키면서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으면서 정치를 해오는 것인데 이건 이미 합의를 해서 합의문에 박혀있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전 김성태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원내대표 할 자격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다른 당 원내대표들하고 어떻게 협상을 할 수 있겠는지 정말 걱정이고요. 북미 정상회담도 북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싱가포르에서 12일에 만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거 아닙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강조를 어제 했는데 이런 상태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교착 상태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정말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얘기고 북핵 폐기를 안 하면 무슨 협상이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여기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북핵 폐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하겠다라고 했고 미국도 그런 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김 전 주한미 대사를 포함한 일련의 실무단들이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을 방문한 상태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 중인데 막무가내로 북핵 비핵화가 담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 지지 결의안을 그렇게 어려운지 이게 국회가 인준을 해서 모두가 함께 하자라는 것 특히 남북 문제에 있어서 정말 좀 여야가 없이 함께 힘을 모아줘야 되는데 뭐 이건 뭐 아쉽다라고 말할 것도 없고 전 정말 원내대표로서 자격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래서 결의안 처리를 북미회담을 지켜본 다음에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뻔뻔하기야 이로 말로 할 수 없다. 이번 회기에 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보고 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사실 야당으로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 달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예, 뭐라도 어깃장을 놓고 그나마 남아있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명박근혜의 구속이 정말 부당하고 이 두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살리신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10%의 여론만 보고 정치를 하는 거죠. 예. 지방자치제 선거 아마 현장에선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죽고 싶을 거예요. 이 국면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좀 속상해들 할 거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고 6월 10일에 북미회담이 이루어지면 6월 13일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자유한국당이 심판을 받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단 한 명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벌어놓은 2년 동안 남북관계가 망가지던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를 잘못하든 이렇게 해서 기회를 기다리면서 다음 찬스를 보겠다라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대책도 내어놓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 그렇죠. 이들의 맹점인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시간만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쉽게 떨어지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비우호적인 언론도 있고 하지만은 이들이 먼저 신뢰를 잃었거든요. 이들이야말로 신뢰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때는 사실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과 또 재벌 체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인식 이런 것들이 총의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른바 그들의 입, 그들의 스피커가 총체적으로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모략을 하더라도 그래 맞는 말일 수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안 믿어. 이래 버리는데 무슨 수로 사실은 아젠다 세팅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야당의 리더십이 또 무너지고 있다는 다른 증거를 하나 말씀드려보면요. 이건 뭐 약간 가십이긴 하지만 지방자치 선거가 끝나면 자유한국당의 필패 이후에 새롭게 전당대회를 거쳐서 새로운 당 지도부를 뽑아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자유한국당 당대표군에 어떤 분들이 거론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먼저는 이번에 사퇴를 해야 하는 홍준표 대표가 다시 재출마 의지를 불태우고 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비타500의 주인공 이완구 총리께서 지금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일본 자위대와도 매우 가까운 사이이고 최근에 여러 가지 반복적인 발언들로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한 몸에 갖고 계시는 우리 나경원 의원 이 출마를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청도의 기수 정진석 전 원내대표께서 당대표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전언입니다. 이렇게 4명의 후보가 겨루면 다시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 지금 일반적인 분석이고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람들로 당대표군을 구성해야 하는 리더십이 자유한국당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자 결정적인 위기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물론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을 좋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뭐 다 그놈들이 그놈 아니냐 하시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면면이 누구 하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만한 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것이야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어쨌든 중도층과 보수층에 있는 인물들이 아 이런 사람이면 우리의 대표가 될 만하지라고 생각할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정진석, 나경원, 이완구, 홍준표. 자유한국당이 지금 갖고 있는 리더십의 현실이 그렇다는 점. 게다가 거기에 김성태 원내대표까지. 이런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앞으로도 더 어려울 것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초선그룹이나 다른 젊은 그룹에서 이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혁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도 마땅치 않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올드보이스들끼리 계속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매우 다행스럽게도 전혀 밝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예. 저는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보수가 탈피할 때만이 새롭게 진지를 구축할 때만이 우리나라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새로 경쟁할 만한 보수 세력이 생겨야지만 그것이 또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양당 정치로 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보수 세력의 출현을 정말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 부분은 김성애 보좌관님이 거의 말씀을 못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방선거 끝나면 곧바로 전당대회 국면에 접어들지 않습니까? 새 당대표 뽑는. 네, 그렇습니다. 언제 선출하죠? 8월 정도에는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 나 여기서 정말 국민들한테 실망을 자아내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당대표가 다음 총선 공천권을 상당 부분 행사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력을 다하는 경선전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와중에 지나치게 각을 세우고 싸움 붙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치열하게 토론하고 뭐 경쟁을 벌이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런 차원이면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권리당원들의 민도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예전에 한 지역으로 특정되어 있던 권리당원도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어 있고 뭐 온라인 당원들의
참여뿐만 아니라 특히 영남 지역에서 대거 입당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어떤 특정 세력이 전당대회를 마음대로 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당대표가 저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는 과학이기 때문에요. 대충 후보군이 정해지고 여론조사가 돌아가면 윤곽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라인에서 보는 여론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여론과는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이번에 추미애 대표가 2년간의 당대표 임기를 마치는 그것 자체가 혁혁한 전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민주당이 당대표들을 갈아치우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방식을 드디어 탈피한 결정적 국면이 전 지금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다음번 당대표도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책임지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그 위중함을 알기 때문에 뭐 의원들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치열한 토론 속에서 당대표 최고위원을 뽑게 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과 달라지는 점은 최고위원 선출에 대한 방식을 좀 바꾸기로 논의를 많이 모았기 때문에요. 예. 지금처럼 각 시도당 위원장이 돌아가면서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옛날처럼 선거를 통해서 다시 선출을 해서 권력을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분점하면서 서로 경쟁하고 견제하면서 또 협동하는 그림으로 그려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뭐 민주당이 심판받겠죠. 전 그거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살필 줄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그런 능력이 강해졌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전 좀 아직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싸우더라도 너무 심하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선의 당대표가 또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가져보면서 지금 뭐 사실 희망을 걸 당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민주당이 또 희망을 저버린다면은 참 국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낭패감 정말 클 거예요. 예, 뭐 그런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잘 당이 헤쳐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한쪽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가 예비 탈모 여러분, 저희 제품 꼭 쓰세요. 그 고통을 알기에 최대한 싸게 팝니다. 이제 탈모약 써도 괜찮다고요? 같이 쓰면 부작용 없이 2배 효과입니다. 이미 모발 이식했다고요? 그럼 더 싸게 오래 유지해야죠. 아직 젊고 두피도 반짝거리지 않는다면 100%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 1566-7871.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중고차. 더불어중고차는 직영정비소를 운영하여 판매부터 수리까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그 하나은행이 있어요. 이 하나금융지주인데 이 하나은행이 기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요? 네, 자신에 대한 불리한 기사를 쓴
기자에게 2억 원을 건네면서 뭐 기사를 내리라, 뭐 사회이사 자리도 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기자가 이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 아직 밝혀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시민단체가 고발을 해서 지금 이거 관련해서 수사가 곧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를 기자들이 가서 기사를 썼던 거죠. 근데 그 기사를 쓴 언론사에도 뇌물을 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 하나은행에서요. 예. 지난 1월 30일자 2대12 기사였는데 제목은 연임 반대 말라 기자에게 2억 건넨 혐의 김정태 하나금융회장 피소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하나금융 측의 요청으로 삭제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금전적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기사는 별거 아니었는데 이 참여연대가 지난 1월 30일에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김정태 하나은행 금융지주 회장을 고발을 했고 그래서 2대12는 특별히 뭐 엄청 취재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도자료 중심의 스트레이트 기사로 처리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사는 1월 30일 오전 11시 32분경에 포털 사이트에 노출이 됐는데 불과 16분 뒤인 11시 48분경 최아무개 하나금융지주 홍보팀 과장이 취재기자에게 기사 삭제를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취재기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봐요. 그랬더니 11시 53분경에 김모 2대12 사회부장이 이 취재기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하나금융 쪽에서 이 편집국장에게 세게 민원을 넣었더라 라면서 지금 참여연대 기사를 내리자 이렇게 기사 삭제를 지시했고 이 실제로 기사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삭제가 된 날 저녁에 2대12의 법조팀 기자들하고 김모 사회부장의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김모 사회부장이 이 하나금융 고발 기사를 내려주는 대신에 금전적 대가를 받았다고 털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를 작성했던 2대12 기자 주장에 따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김모 부장이 참여연대 고발 기사를 내리는 대신 하나금융에서 3개를 받았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3개가 현금 3만 원인지 뭐 3천 원인지 뭐 300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요건 아직 모르고 광고 3개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거를 받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실제로 김모 부장이 받았다라고도 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김모 부장이 기사를 내릴 때 분명히 하나금융에서 국장에게 세게 민원이 왔다라고 했고 그리고 또 저녁 술자리에서 이 3개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 하나금융 얘네 너무한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3개를 받은 사람이 부장이 아니라 국장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편집국장이 이 돈을 받았는지 뭐를 받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진 않았는데 이건 2대12 편집국장에게 기사 삭제 민원을 넣은 사람은 밝혀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김정태 회장의 연임 반대 기사를 쓴 기자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던 안모 전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대12 편집국장에게 전화를 해서 기사를 삭제해달라 이렇게 민원을 넣었다는 거죠. 이렇게 민원을 넣은 것까지는 알려졌는데 이게 실제로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근데 이 사실이 좀 불거지고 이 미디어오늘 기사로 나왔는데 일단 이 미디어오늘은 관련자들의 반론을 받았던데 이 안모 전무는 1월 30일경에 2대12 쪽에 기사 삭제를 요청하고 금전적 대가를 준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고요. 김모 사회부장은 당시 기사 출고 이후에 뭐 하나금융 쪽에서 시민단체의 일방 주장을 반론 없이 실었다라면서 기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회사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삭제를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는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말한 기억도 없고 뭐 동석자들에게 물어봐도 뭐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뭐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부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내려간 것은 좀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반론이 안 담겨 있으면은 그냥 반론을 보내왔습니다 하고 그냥 그 기사에 붙이던지 아니면 뭐 새로 기사를 쓰던지 뭐 하면 되는데 이 기사를 삭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완전히 팩트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참여연대가 이렇게 회견을 한 거고 그 회견을 한 사실을 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만약에 돈이 오갔다 아니면 뭐 광고가 오갔다 뭐 그러면서 기사를 뺐다라는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요거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 수사기관이 진짜 좀 정색하고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안일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이거 역시 그 기사와 돈을 바꿔치기 한, 엿바꿔 먹은, 그리고 간부라고 하는 사람, 데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기술적으로 문제없는 일로 만들고요. 뭐 있던 쓰레기 언론이 다 있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재기자가 아마 거절을 했으니까 이게 편집국장 선까지 올라갔겠죠. 예. 어쨌든 이 취재기자가 본인이 뭐 양심에 따라서 뭐 보도자료를 보고 썼고 반론이 없었다고 해도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애초에 기사를 삭제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왜냐면은 기사 삭제는 뭐 완전한 오보일 때 그럴 때나 이제 기사를 내리는 거기 때문에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쪽팔린 일이거든요. 이 기사 자체를 내린다는 거는. 예,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과연 그냥 반론 안 받았다고 이런 조치를 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2데일리에서 반론 안 받은 기사 한번 추려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뭐 단번에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반론을 받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어떻게 물주들의 반론은 이렇게 끔찍하게 챙기면서 사회적 약자들, 돈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제대로 반론을 챙겨줬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회 곳곳에 양승태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뭐 크진 않지만 뭐 업계에 소소한 화제가 될 소식이 있는데 기자협회 보도로 나온 거고요. 예. 이 여의도 MBC가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요? 네네. MBC 구성원들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MBC를 오랫동안 봐오시던 뭐 시청자분들께도 정말 이런저런 추억이 많을 공간인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뭐 상암으로 옮기면서 뭐 이 땅에 대해서 입찰을 내놨는데 입찰에 돌입한 지 7년 만에 땅이 드디어 팔렸다라고 하고요. 예. 최근 MBC가 좀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월까지 MBC 실적을 보면 누적 적자가 한 75억 원 정도에 달하는 상황인데 땅이 팔린다고 해서 뭐 당장 뭐 돈이 확 들어오진 않겠지만 뭐 어쨌든 뭐 MBC로서는 한숨 돌리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MBC가 매각한 이 여의도 MBC 사옥 부지를 구입한 곳은 여의도 MBC 부지 복합개발 PFV라는 곳인데 예. 여기는 뭐 신영건설, 뭐 GS건설, NH투자 이렇게 뭐 구성된 컨소시엄인 것 같아요. MBC 여의도 사옥을 총 평수를 매기면은 건축물을 포함해서 5,383평인데 요거를 이제 6천억 원에 매입을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엄청 큰 건물을 짓더라고요. 뭐 지하 6층, 지상 49층 뭐 이렇게 어이구. 이뤄진 예. 건물이 들어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MBC는 이거를 일단 전부 다 팔고 나중에 또 MBC가 이 중에 한 절반 정도의 지분을 사들여서 여기서 뭐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여의도 MBC 사옥이 팔렸는데 이 와중에 불현듯 떠오르는 일이 있어서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여의도 MBC 부지와 관련해서 의혹이 하나 불거졌었어요. 예. 당시에 이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에 따르면요. 당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었던 고영주 씨가 2016년 2월에 백종문 당시 미래전략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의도 사옥 부지를 사겠다는 유능한 사업가가 있다. 한번 만나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백종문 본부장은 문화방송 내 이제 실무자하고 같이 고영주가 소개한 사업가 하아무개 씨를 만났는데 이 하 씨는 자신을 경남 지역 신문사 대표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 여의도 부지를 4,800억 원에 팔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의도 MBC 부지가 뭐 6천억 원에 팔렸으니까 이 당시에 고영주가 뜬금없이 4,800억 원에 그 사업가에게 이 여의도 사옥을 팔라고 했던 것이죠. 물론 이제 고영주 본인은 뭐 자기가 지시를 한 게 아니다, 뭐 그냥 만나보라고 했고, 뭐 실제 그 사업가에게 이권이 넘어가지도 않았다, 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 애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여의도 금싸라기 땅인 여의도 MBC 부지를 경남의 한 지역 신문사 대표가 매입을 한다는 것도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어마어마한 금싸라기 땅을 글쎄요, 뭐 얼마나 갚기에 그걸 산다고 나섰는지 또 의문인데요. 더 웃긴 거는 이 사업가 하모 씨가 만들었다는 회사의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짜리 회사가 4,800억 원을 주고 여의도 MBC 부지를 사겠다라고 제안을 한 건데 당시 뭐 여의도 MBC 사옥이 뭐 다른 외부 사업자와 공동 개발하는 것이 뭐 논의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팔지는 않았어요. 예. 그 사람한테 팔지는 않았는데 더 황당한 거는 그런 설명을 고용주한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계속 매각을 종용했다라는 거죠. 아니 4,800억 원을 준다는데 수의 계약이 안 된다는 건 뭐 팔기 싫다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하고 또 이 사업가라는 하 씨는 MBC 임원실을 드나들면서 왜 안 파냐 이 박문진 쪽 이야기를 안 들으면 다친다 뭐 이런 식의 뭐 압박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이 고용주가 여기서 뭐 돈을 받아 먹은 건가 하는 좀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 왜냐면 좀 난데없이 이 사람을 막 소개를 시켜준 거니까요. 근데 뭐 당시 뭐 고용주 이사장은 뭐 이 사람과 그냥 차 한잔 마셔본 거지 그리고 뭐 좋은 제안이 들어와서 뭐 만나본 거지 별 사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았는데 고용주 씨하고 하모 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용주가 돈을 받아먹고 이렇게 브로커 역할을 한 거면 당연히 고용주도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돈도 안 받아먹고 뭐 그런 일을 벌였으면은 이런 뭐 능력도 볼품없는 인간이 박문진 이사장 자리까지 앉았다라는 거죠. 예. 그것 또한 뭐 본인이나 아니면 뭐 누군가가 고용주라는 사람을 여기에 앉혔는지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옛날 생각이 나서 또 여의도 MBC 사옥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4천억에 팔겠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6천억에 파는 걸로 돼 있고요. 네, 그렇죠. 고용주 말 들었다가 2천억 손해 볼 뻔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4,800억 원에서 6천억이 됐으니까 한 1,200억 원 손해 볼 뻔했죠. 네, 1,200억 원이어도 엄청난 그렇군요. 돈이니까요. 예. 그래요. MBC가 그럼 재정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겁니까? 네, 최승호 사장 들어온 이후에 회사가 뭐 적자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일단 최승호 사장 입장에서는 뭐 그동안 MBC가 제대로 이제 뭐 기자나 아니면 뭐 인력들을 선발을 해오지 않았었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에 대한 투자를 계속 안 해와가지고 이 프로그램 질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공격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좀 적자가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여의도 사옥이 팔리게 되면 좀 숨통은 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KBS 관련 소식 없어요? 네, 뭐 간단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자잘한 소식이긴 합니다만 이 KBS가 올해 채용된 45기 수습 기자들을 시작으로 앞으로 이제 수습 직원들에게도 시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KBS 직원들은 뭐 임용 후에 이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거치는데 그동안은 이 기간 동안에 시간의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수습이 하는 노동도 분명히 노동이니까요. 그래서 뭐 수습 기자에서 당연히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는 것도 좀 시대착오적인데 뭐 여기에 아예 시간의 수당까지 안 줬다라는 거죠. 이게 뭐 KBS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언론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뭐 언론사가 뭐 치해법권 지역도 아니고 당연히 법과 규정에 따라서 노동을 한 시간만큼 임금으로 보전을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KBS도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KBS 새노조에 따르면 이 KBS 수습 기자의 경우 밤샘 근무를 제외를 하더라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와 교육을 계속 병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8시간 노동을 넘어서서 7시간의 초과 근무를 더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리꼬민이라고 이렇게 언론계에 남아있는 일본어 이제 악습 같은 건데 경찰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계속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24시간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잠도 거의 못 자고. 지금 이게 굉장히 뭐 시대착오적이다라고 해서 뭐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도 정말 많은 언론들이 이런 구태, 뭐 악습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뭐 기자뿐만 아니라 KBS는 뭐 PD, 방송기술, 뭐 카메라 직군 역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야근이나 뭐 교대 근무에 투입을 했다고 하는데 한마디로 부려먹을 건 다 부려먹고 수당도 안 줬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양성동 체제가 들어오고 이 KBS가 시간의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 KBS 새노조에서도 수습 직원도 노동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뭐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게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면 최근에 입사한 수습 직원부터 시간의 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KBS는 그 이번 기수부터 이 수습 기자들이
밤새 관할 경찰서를 취재해서 보고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파리꾸미 관행을 개선을 해서 충분한 수면 시간을 보장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 열정 페이를 강요하지 말고 뭐 일을 한 만큼 페이를 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앞으로 이 KBS를 시작으로 언론계에 이런 악습들이 타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불어서 과도한 회식 이 문화도 바꿔야 됩니다. 뭐 이게 술을 먹여야 기자가 됩니까? 술을 먹여야 기자가 될 것 같으면은 글쎄 그 주당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다 뭐 조직의 뭐 한 구성원으로서 팀워크를 가져야 된다 이러면서 부어버립니다. 그 식도로. 예,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살이 쪘다는 얘기가 있던데. 근데 기자 시작하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은 예. 한 20kg 쪘어요. 그래요. 예, 저는 술을 안 마시지만 살이 또 쪘습니다. 찐 이유는 안주를 먹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자, 정상근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자기 이름 걸고 6.13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홈그라운드로 이해됐던 부산, 울산, 경남 지키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지난 대선 때 도시지역인 부산, 울산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졌지요. 이 부산, 울산은 물론 만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또 자신이 도지사로 있었던 경남도 위태롭습니다. 지난 대선 부산에서 부른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에 이 가사 중에는 형제 떠난 부산항을 읊조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남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노래 들어볼까요? BP의 시간 최경환입니다. 체형을 바로 잡아주는 바디로직 한 소비자의 구매 후기 읽어보겠습니다. 신상품 나오는 대로 모두 구입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편안하고 사이즈도 여름에 입기에도 딱 좋은 적당한 제품을 샀습니다. 쿠폰으로 저렴하게요. 고마운 것은 제가 동생 것을 사줬는데 벌써 1년이 지났지요. AS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할 상황. 근데 사장님이 리퍼 제품으로 교환해 주셨죠. 15,000원만 받으시고. 감동입니다. 원래는 6개월 이상은 안 해주는 거라고 하던데 하여간 감사합니다. 이 바디로직. 몸으로 감동하고 마음으로 또 감동하는 바디로직의 고객사랑 직접 체험하세요. 몸으로 좌절하고 마음으로 또 상처받는 박근혜 정부 출신 최경환이었습니다. 여름이 온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에 여름이 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여름 준비가 다 되셨습니까? 아직 못하셨다면 프리미엄 차 전문몰 전창걸몰을 찾아주세요. 새싹 땅콩차, 보이차, 레몬맛대, 히비스커스, 캐 모바일 등등
다양한 차들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평화를 안겨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www.전창걸몰.com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 감사합니다. 홍준표입니다. 월 10,000원대 보험으로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를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그런 보험이 있다고. 또 10살이면 월 5,000원대 보장받는 실손보험이 있다고. 치아보험도 40대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아니, 그런 보험이 있어요.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근데 과대망상, 습관적 막말, 이거 치료하는 병원비도 보장해주나? 이 회장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박모 씨, 배송이 빠르고 홍삼 액기스의 효능을 톡톡히 보고 있어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연이 있는데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정성농장 홍삼 먹고 당선이 돼서 다음에는 대통령에도 도전하겠습니다. 누구처럼 삼수하다가 포기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니, 누구야? 나를 갖고 이름이 아니, 이 씨발 새끼, 이 새끼가, 야, 넌 새끼야 삼수 안 했어, 이 새끼야.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문익환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하지 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길냥이 0813님, 6.13 지방선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정치인을 선별해야 합니다. 해달별님, 이완배 기자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쳤습니다. 로버트 라이시 교수, 석학은 그냥 석학이 아니네요.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지도자 문재인 보유국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2018년 5월 29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